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오늘 코로나 하루 확진자 역시 14,000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설 연휴 이후입니다. 이동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설 연휴에 2,977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설이 지나면 하루 4만 명 혹은 5만 명 이상씩 하루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어제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는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네거티브 전에 다시 나섰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김건희 통화 녹취 파일을 틀어버렸습니다. 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느냐, 네거티브 중단도 쇼였냐, 이러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검사의 사표 제출로 성남FC 문제가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2015년부터 3년간 160억 원에 대한 돈을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자, 지금까지 받은 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썼는지, 진짜 성남FC가 사용한 것은 맞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조선일보도 성남FC가 2층의 뜻이라면서 후원금 용처를 아직 안 밝히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층이라는 것은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 집무실과 또 측근들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TV 토론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법원이 방송사의 재량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면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오늘 신통방통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어제 긴급 기자회견 열고요. 돌연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과는 정반대로 곧장 네거티브 전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기자회견 때 발언과 그리고 지역 일정 때 발언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적 사안들에 대해서 공방을 하고 상대를 흠집내는 것은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 50억 클럽, 100억 번 돈 중에 일부로 관련자들이 모 후보에 힘을 사줬다면서요. 이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어디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맨날 게을러 가지고 딴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그 딴 사람 한간 내시들이 장난이나 치고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자, 최승희 의원님, 그 아침 9시에 기자회견하고 저 자리는 11시거든요. 2시간 만에 저렇게 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좀 당황했던 것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 후보는 이런 지적을 하면 네. 또 저 부분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비판, 네. 지적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해놓고서는 2시간 만에 다시 또 네거티브를 한 것 같은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네. 뭐 사실 저는 네거티브 중단 선언은 매우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선거가 뭐 양쪽 다 마찬가지지만 녹취록 대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확인되지 않은 의혹 내지는 음모론 같은 것들을 부추기면서 이제 녹취록이 그 어떤 의혹을 부추기는 어떤 재료로 사용되는 이런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이제부터라도 이 정책, 그러니까 이 뭐 사실은 두 후보의 정책조차도 굉장히 비슷해서 서로 비판하기가 좀 겸연쩍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네. 그 정책의 결이 얼마나 다르고 자신들의 정책이 얼마나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좀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그다음에 이 상대방에 대한 음해성 발언은 좀 삼가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은 정책 경쟁으로서 이제 파지티브한 경쟁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얘기한 내용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이런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정입니다. 의사 결정하는 거,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거죠. 근데 디시전 메이킹 할 때 누구에게 조언을 받느냐, 어떤 과정을 갖느냐, 쉽게 얘기하면 스텝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느냐 이런 과정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은 이제 공적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봐서는 지금 이제 무속 논쟁이라든가 지금 김건희 씨가 영향력을 미친다든가 지금 이제 환관이라든가 이제 측근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의 유지에서 위기가 어디에서 오냐면 내부 측근들 환관 정치라든가 궁정 정치도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외척바로 했을 경우에 나라가 이제 위기가 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뭐냐면 대통령 후보라든가 대통령이 의사결정에 이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국가의 위기가 온다. 이런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역시 네거티브 논평은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잘 지켜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기 지역구에 온다고 청소하는 사진 올렸다가 삭제한 김용민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서 김건희 씨 녹취록까지 틀면서 네거티브 공세를 강하게 펼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게 좀 많으니까 저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김건희 씨 통화 녹음입니다.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 그래요? 응. 그게 몰래 해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절대 조심해야 돼. 한동훈에게 자기가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윤석열 후보의 그 법원 판결문이죠. 징계 사건 판결문인데 보면 한동훈은 9번 통화했고 332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녹음이 나오기 전에는 윤석열 후보랑 통화를 하는데 배우자인 김건희 씨 휴대폰으로 했나 보다 이렇게 정도만 막연하게 생각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한동훈 씨한테 수사지휘해왔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용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저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7인의 멤버이자 이재명 후보의 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정성호 의원은 함께 합동 연설하면서 무속과 굿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수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있고 힘들 일 있으면은 기우제 지내고 전보로 가고 굿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임명을 맡기겠습니까? 자, 물론 네거티브와 검증의 경계가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무속이라든지 김건희 녹취 이런 것들은 민주당도 네거티브라고 인정한 부분이긴 해서 김경진 의원님, 저 부분은 얘기를 하면 네거티브 전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의 자질 논란과 관련해서 네. 이재명 후보의 말이 수시로 바뀐다. 심지어는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도 두 달이면 정책이 180도로 바뀌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가는데 저건 당장 당일날 네. 후보 본인이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최소한 3일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일 몇 시간, 3시간 만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자질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집권 세력으로서의 민주당의 정당성, 정직성. 아니 오늘 오후에 아마 정경심 교수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고 네. 지금 이제 공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표창장 하나 가지고 징역 3년을 살렸고 가족을 해체시켰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창장 하나입니까? 각종 입시와 관련된 서류 확인서만 해도 최소한 7종류 이상이고 거기에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이런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고 증거인멸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고 변호사도 최소한 4명 이상의 변호사가 1심, 2심, 2년 이상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서 네. 법원이 형을 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 검찰이 일 가족을 도륙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여온 게 지금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세력으로서 민주당이 과연 정직한 집단인가. 송 대표가 엊그제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용퇴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당장에 용퇴하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용퇴에 따라서 하겠다는 분들. 그러니까 아니,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좀 우리 박성준 의원 얘기 좀. 또 김병기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는데 이제 그 8.19 운동권 이제 예를 들어서 용태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기득권 정치를 해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이것을 쇄신해야 된다는 큰 목소리 차원에서 송영길 대표가 먼저 이제 용퇴하겠다는 말씀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우상호 의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쇄신의 큰 물꼬를 튼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앞서 이제 그 네거티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거티브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의 관련된 장점을 선전하는 게 파지티브 아니겠습니까? 상대 후보의 잘못된 부분을 이제 네거티브라고 하는 건데 잘못된 부분이 어떤 거냐에 대한 부분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공적인 영역하고 사적인 영역을 나눌 필요가 있는데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부분은 사적 영역이 아니에요. 개인이 어떤 누구랑 동거했다라든가 누구랑 뭐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보는 김건희 씨 지금 앞서 저도 어제 법사위에서 김영민 의원이 그 녹취록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는데 검찰총장 아니면 검사의 부인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한동훈한테 내가 지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미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부인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김건희 씨가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공적인 영역에 사적인 김건희 씨 부인이라든가 외척이 지금 개입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네거티브라기보다는 검증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기로 해놓고서는 뭔가 어쨌든 녹취록까지 동원해서 이런 이제 비판에 나선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재명 후보나 그 선대위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왜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가? 지금 사실 정책 아젠다들이 실종된 측면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지금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내부 경선을 할 때 굉장히 바람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나 이 복지에 관한 어떤 굉장히 담대한 제안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응을 얻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은 이제 이 기본소득이나 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보편적 복지론들이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은 부정적 의견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예전부터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브랜드로 삼았던 그 정책 제안들이 뭔가 이제 좀 막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됐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윤석열 후보 선대위도 상당히 받아들이면서 비슷하게 수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으로는 차별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막상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고 해놓고서는 결국에는 선거에서는 국민들의 표심을 요동시킬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마이크를 잡고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네거티브 중단 그리고 이어지는 또 네거티브 전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후보께서 정치 혁신 얘기하면서 네거티브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거티브 그 당과 또 그 지지 세력들에 의해서 수도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저는 긍정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그러나 글쎄 과연 본인 주변에 있는 분들과 그 지지 세력이 하는 거나 본인이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있겠나 싶고. 자, 윤 후보 일단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인데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하는 과정에서도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 있었는데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하는데 도리어 걱정을 끼치고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부터 나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흐지부지 됐던 것도 비슷하다는 평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민 평론가님,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도 하던 대로 하지 왜 이런 쇼를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아까 전에 자료 화면으로 보신 그 태도, 반응 굉장히 여유로운 것이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를 중단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이재명 후보의 구호처럼 앞으로 제대로 네거티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도 저는 저렇게 여유로울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건희 씨 문제로 국한해서 보더라도 허위력 문제, 얼마 전에 국민대 교육부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 또 도이치모터스 의혹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왜 자꾸 무속이나 점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증을 네거티브하고 검증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거티브를 정식으로 떳떳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것이 양쪽 다 오히려 진정한 선거전이라고 보여지고 네거티브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포지티브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법사위 굉장히 바빴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김건희 씨의 2004년 해외 출입국 기록인데요. 민주당은 김 씨의 출입국 기록이 누락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시작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의 목소리와 안민석 의원의 목소리를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양 검사랑 그 체코 놀러 간 거 있잖아. 체코 놀러 간 거? 체코 놀러 간 거. 그때 사진을 제보 받았나 봐, 얘들이. 입사하면 어때? 상관없는데? 그거 우리 다 저기 패키지 여행으로 놀러 간 거라. 오히려 더 좋지. 사람들 다 같이 찍은 건데? 본인 스스로가 여행 갔다고 체코 여행 갔다고 예. 인정을 했고요. 패키지로 같이 갔다 그렇죠. 열었과. 예, 그런데 14년 재판에서 네. 이 출입국 기록이 없었거든요. 해명을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관을 김건희 씨 스스로가 건드리지 않았나. 자,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기록이 삭제된 것은 범죄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안민석 의원 얘기한 대로 체코 여행 갔는데 왜 출입국 기록은 없느냐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조 전 장관은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삭제돼서 없다. 그러면 그것은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출입국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약간은 머쓱했는지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을 했는데 박 장관의 목소리 또 이를 비판하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본인도 체코 여행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 동부지법으로부터 저희 법무부에 김건희 그리고 구명 옛날 이름 명신 괄호치고 이렇게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은 김건희로 검색을 해봤고 김명신이 아닌 이름만 명신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색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기록은 그때도 지금도 삭제되지 않고 우리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건희 대표의 출입국 기록 문제는 안민석 의원이 먼저 거짓 폭로를 한 겁니다. 거기에 조국 교수 또 단골로 거짓 폭로에 합류하는 분 있잖아요. 출입국 기록 삭제됐다고 대대적으로 공세를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여기서 왜 실무자가 자료 검색 잘못한 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행정 능력을 망신을 주는 거예요, 이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장미 변호사님. 일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얘기 들으면 검색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검색한 직원의 실수였다. 그래서 없는 것처럼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있더라. 근데 법무부가 이런 실수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게 어떤 이거 만약 범죄자였으면 어떻게 할 맥락이냐면 뻔했습니까? 사실 저희가 사실조회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재판 네. 과정 중에 이게 형사사건이 아니면 이 어떤 증거 같은 것을 입수하기가 어려워서 민사 과정 중에 법무부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체코에 갔는지 여부, 근데 굉장히 세밀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이분이 또 김건희 씨가 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럼 개명 전의 이름 김명신으로 한번 해보 주시고 김건희로도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아마 그때 대리인이 김건희인데 구명이 그냥 명신이다라고 했더니 그냥 그 문서를 받은 해당 공무원분이 김건희 명신 이렇게 쳤더니 이제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증거 현출을 해봤더니 그런 기록이 없다라고 했으면 사실 합리적으로 추단하기로는 아니 본인은 갔다라고 하는 여행 기록이 왜 누락됐지 법무부 공식 문서에는 없지라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는 있었던 것 같고 이걸 뭐 거짓 폭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일단락은 된 것 같습니다. 체코 여행을 갔고 그 기록도 남아 있는데 과거 사실조회에서 누락됐던 건 뭐 이런 경위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체코 여행이 완전히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왜 현직 검사랑 여행을 해외여행을 가면서 그 경비를 댔는지 그리고 그 검사의 자제분들에게 뭐 송금한 내역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포괄적으로 또 뇌물죄 등등이 성립할 수 있는지도 들여다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범진보 진영이 매번 선거에 있어서 얼마나 비열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이번 논란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진보 진영이 이번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게 지금 그 체코 여행을 같이 갔다고 하는 양모 씨하고 이 김건희 씨가 단둘이 마치 해외 밀월 여행을 간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국민들에게 던졌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체코 여행 갔던 것을 당시에 검사 윤석열을 동원해가지고 전산 기록을 지운 것이 아니냐.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범진보 진영에서 던졌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전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검사 일개 검사가 전산 기록을 없앨래야 절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마구잡이로 선거에 임해서 던지는 음모론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미롤 여행인 것처럼 얘기한 거는 아까 김명신 씨 얘기도 나왔지만 패키지 여행으로 여러 명이 단체로 가는 여행이었고 그 전에 저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사실은 김명신 씨 부인하고 이제 어머님하고도 같이 갔고 원래 그 같이 간 그 양모 씨의 부인하고도 같이 가기로 얘기가 돼 있었는데 그 부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지금 미국에서 학업 중이어가지고 급히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원래 같이 패키지 여행을 가기로 했다가 안 갔었다. 지금 이런 상황 설명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격을 뭔가 이렇게 모독하는 방식으로 해서 선거를 한 방에 쉽게 치러야겠다. 이런 의식이 진보 진영에 깔려 있다 보니까 저런 사고가 나는 건데 이번은 사실은 진보 진영 전체가 대단히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거짓 폭로를 했다라는 그 비판을 받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좀 난처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만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코 여행 갔다면서 인정했잖아. 근데 왜 출입국 기록은 없어? 이상하지 않아? 조회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기록은 그대로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뭐야, 해명한 것도 몰랐어? 법무부 뭐 하는 거니? 한민석은 또 뭐야? 윤지호 그렇게 감싸더니 또 거짓 폭로했던 거야. 부끄럽지도 않나 봐. 에이, 자기도 부끄럽긴 하겠지. 뭐가 문제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라고 주장한 것뿐인데 국민의힘도 나를 모욕하지만 법원과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도회가 엉터리였다는 것에 주목하란 말이야. 자, 지금부터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86 용퇴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처음 꺼냈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본인도 86 아니냐, 용퇴할 거냐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사람 한두 명 뭐 용퇴하거나 불출마하는 걸로는 이 정치가 안 바뀐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민주주의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나 이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386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만둔다는 게 책임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 몸부림을 한번 치고 그리고 그만둬야죠. 용퇴가 답이 아니다. 예. 제가 얘기한 거는 86 용퇴론이라기보다는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켜야 된다. 86 정치가 용퇴해야 된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86이시잖아요. 그렇죠. 용퇴하실 겁니까? 용퇴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요. 이 제도를 용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 노력하자. 결국 사람이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라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살짝 말을 바꾼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우영 민주당 대변인이 직격을 날렸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러한 김종민 의원의 말을 요설이라 한다. 쓸데없는 말이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말을 말든지 행동하지 않는 구두선의 정치는 배반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뭐냐면 이제 김종민 의원의 저는 주장은 이렇게 봐요.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87 민주화 이후에 많은 업적들을 나왔는데 지금 30년이 지난 이 시점, 30년 훨씬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시점에 봤을 때 헌법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선거 제도 개혁의 문제라든가 제반적인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가 그리고 지방자치에 관련된 균형 발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아직 산적해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는 왔는데 실질적 민주주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도와 과정이 지금 미비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지금 얘기하는 이제 시대적 화두가 됐던 언론 개혁이라든가 검찰 개혁에 관련된 미완성 이 부분을 방점을 찍고 마무리하는 것이 결국에는 시대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김종민 의원이 주장한 것을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볼 때 그러면 어떤 의미냐. 지금 86 용퇴론이라고 하는 의미, 이제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80 민주화 체제의 중심들이었죠. 이 86 세력들이.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적 과제들을 쭉 해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미완된 부분을 누가 그러면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결국 그래서 시작이 있었다고 하면은 과정상에서의 여러 일들을 해왔지만
실제 성과가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저는 이제 대두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8.6 용태론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더 나간다고 하면은 역사의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제 시대의 흐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정치 교체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인물 교체라든가 세대 교체라든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큰 의미로 봤을 때는 8.6 용태론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좀 뛰어넘어가야 된다. 그러는 제도개혁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넘어가서 거기 안에서 이제 인물이라든가 세대라든가 그런 어떤 역사의 큰 물줄기를 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원론적으로는 저는 김종민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거는 사람을 막 갈아치우고 이런 것보다는 같은 사람인데도 달라지는. 예를 들면 이제 드라마로 치면은 역할을 맡은 배우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같은 배우를 쓰는데도 줄거리가 좋고 설정이 좋아서 좋은 드라마가 되는 이게 정치 개혁이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도 개혁을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고 또 김종민 의원이 예전부터 선거제도라든지 권력구조 이런 문제에 굉장히 통달한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과거에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간의 흐름들을 보면 그러면 김종민 의원이 나서서 예를 들어서 선거법 개혁 효과를 위성정당으로 분쇄할 때 그걸 말리고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한쪽이라도 안 만들면은 선거법 개혁 효과는 어느 정도 살아나는 거였고 민주당도 그 위성정당을 해서 기껏 한 10석 정도 더 보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김종민 의원이 나서서 선거제도 개혁의 기수답게 나서서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남은 국회 기간 동안에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아니면은 위성정당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거법 개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실천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정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김종민 의원에 관해서는 일단 86세대가 좀 물러설 필요가 있다. 뭐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놓고서는 나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김종민 의원은 충분히 스스로 민망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민주당 전반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의 주력은 철저하게 86세대입니다. 이분들이 주력으로서 민주당을 이끌어 온 지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저는 이분들이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물러났을 때 과연 민주당을 지탱할 수 있는 세력이 누가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86세대가 민주당, 이 현재 진보 진영을 이끌어가면서 후대를 양성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당은 더 심했죠. 그렇지만 이제 이준석 대표나 그 주변의 어떤 젊은 정치인들이 자생적으로 또 굉장히 투쟁을 해가면서 세력을 만들고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86세대 밑에 있는 세대가 그런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김종민 의원의 어떤 주장대로 본인이 용퇴한다고 해서 용퇴하기로 결심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민주당이 과연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겠는가?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8.6 용태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한 장의 SNS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김용민 의원의 SNS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님이 남양주에 오신다는데 당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문제가 논란이 됐었고 물론 지금은 삭제가 됐습니다. 과연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당의 대통령 후보가 온다고 해서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고 결국 김용민 의원은 삭제까지 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 갔는데 여기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본말이다.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 이 뭔 난리입니까? 우리 죽겠는데. 가세요. 지금 이 뭔 난리예요. 지난번에. 아니 오지 마세요. 거부합니다. 해결하고 오세요. 해결하고. 예. 그래도 정말 마음이 저도 먹먹하고 잘 반영해서 저희가 대책을 또 계속 마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눈치 보고 좀 그러는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강주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신의 가족을 희생하는 지금 이렇게 실종되는 상황에서도 소방대원의 안전과 최후 개선까지 부탁하시는 그분들의 마음에 정말 눈물이 날 있습니다. 그 말씀 잘 새기고. 자, 하루 앞서 광주를 차지한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분위기가 좀 차이가 나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일단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의힘보다 좀 늦게 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섭섭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피해자 가족분들의 지금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죠. 네. 지금 어떤 생사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일단 공당의 대표로서 먼저 갔고, 그리고 그 사고 현장까지 가족분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좀 살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송영길 대표가 현재 지금 좀 몸이 불편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다소 늦게 간 부분은 있지만, 또 이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집권 여당과 그냥 야당에 대해서 기대하는 기대치도 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사고 재발 방지를 책임져야 된 집권 여당에 대한 기대치가 더 많았던 부분이 분명히 이 불평에는, 불만에는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이 송 대표와 같이 만나셨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민주당의 애정이 더 많아서,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더 커서 이랬다라고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을 계기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더 느껴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성남지청장의 박영하 검사가 사표를 내면서, 성남지청 박영하 검사가 사표를 내면서 이 의혹이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박하영 검사가 사표를 던지기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만평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박은정 지청장님,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완 수사해야 합니다. 박 차장, 좀 더 검토해보자고. 지청장님, 다시 검토해봐. 아직 아니야. 왜 못하게 하는 겁니까? 다시, 아직. 기다려. 좀 더 검토해봐. 벌써 넉 달째야. 다른 방법이 없네. 사표를 내자. 그래야 수사가 가능하겠어? 자, 일단 보도를 기반으로 구성된 만평을 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은정 지청장이 과거 윤석열 후보를 좀 징계하는데 앞장섰던 검사였기 때문에 김경진 의원님, 이게 약간의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나중에 저 부분은 최소한 감사를 받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일단 저도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것은 아닌데 오늘 네. 아침에 읽은 기사에 의하면 경찰이 혐의 없음 종결을 하겠다고 이제 의견을 올렸는데 네.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니까 이제 검찰로 사건이 왔고 이게 담당 검사가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담당 검사가 읽어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범죄의 냄새가 있다. 그래서 이건 보안 수사 지휘를 하든지 아니면 사건을 검찰로 가지고 와서 검찰에 수사를 해야겠다고 담당 검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네. 그와 같은 담당 검사 의견에 대해서 부장 검사도 네 의견이 맞다라고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장 검사 윗선인 차장 검사인 박하영 검사도 그래, 담당 검사하고 부장 검사 의견이 맞다. 이거는 경찰의 보안 수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추가로 개시하는 게 맞겠다라고 차장까지 했는데, 보통은 저런 사건은 실은 이게 지청장까지 갈 일이 아니고 검사하고 부장검사 선에서 결정이 내려서 보안 수사를 하라 혹은 사건을 보내라 이렇게 결정이 나는데, 저건 이례적으로 지금 지청장까지 개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청장이 개입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까지 저렇게 생각을 했으면 사실은 저건 기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도 아니고 보안 수사 내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청장이 지금 맡고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겠고요. 지금부터는 얼마나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성남FC 축구팀은 지난 2014년에 창단됐는데 당시 이재명 구단주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담아 성남이라 축구단을 성남시가 인수하겠습니다. 성남 시민의 통합, 참여, 희망의 시작인 성남 시민 프로축구단의 창단을 선언합니다. 자, 시민구단이었던 성남FC의 구단주 이재명 후보였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법사위 굉장히 바빴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사위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남FC 사건에서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어요.
형사 일부와 함께 경찰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 필요성을 수차례나 요구했는데 4개월간이나 지청장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박하영 차장은 박은정 지청장이 부당한 지시를 할 때마다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일지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답니다. 사표를 냈다고 하는 그 차장과 또 지청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듯 합니다.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하고 실무 검사도 차장까지도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견해 차이가 재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지청장의 견해 차이가 수사의 결론에 모습에 대한 견해 대해서 차이가 아니고 보안 수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의 방향과 방법이란 얘기도 결국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남FC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후원금을 어떻게 했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자, 모두 6개 기업에게서 160억 원의 돈을 받았는데 일단 두산건설이 42억 원, 네이버 40억 원, 농협 36억 원, 그리고 분당 차벽원이 33억 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후원금은 160억 원이라는 막대한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지난해 은수미 시장 때 성남FC의 후원 금액은 총액이 9억 원이어서 혹시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성남FC를 보고 후원한 게 아니라 시장을 보고 후원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첫 번째 일을 뭐를 할 거냐 봤을 때 2010년도 쭉 보면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기업 유치하고 외자 유치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 유치를 어느 정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을 검증하는 잣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하면서 두산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뭐 농협 관련된 그 회사들을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역할을 했고 그와 맞물려서 뭐가 있었냐면 성남FC 시민구단이 이제 창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민구단이 됐을 때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도 해주고 그 성남시의 어떤 자랑거리도 만들어주고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후원의 형태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후원을 받았는데 이제 받았다고 하면 그 절차적 과정이라든가 실제 그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미 저는 성남FC 관련된 후원금 관련된 수사가 일단락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과정들을 좀 이해한다고 하면 이 자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조금 더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박성준 의원님 말씀이 100번 맞죠. 제가 성남시장이라도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박성준 의원님이 경기도지사라도 당연히 그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잘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저렇게 많은 후원금이 기업체에서 갈 리가 없는데 워낙 대규모의 그러니까 동글뱅이 하나 더 친 정도의 후원금이 지금 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기업들이 성남시 안에 여러 가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인데 저 후원금이 가고 난 이후에 가령 병원 용지가 상업 용지로 바뀐다든지 또는 거기에 건물에 짓는데 해당 용적률이 그 이전에는 250%였는데 갑자기 650%로 용적률이 확 뛴다든지 670%로 확 뛴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인허가 관련이 있고 저 후원금 지급 이후에 인허가가 그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확확 나왔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 저게 겉으로는 후원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뇌물의 본질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지금 제3자 뇌물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오늘 아침 기사로 나온 걸 봤더니 저렇게 들어간 후원금 중에 일부가 다른 기관으로 전용이 돼서 이 전용이 된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저 사건 수사가 이제 박 의원님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3년 반 동안 끝나지 않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끝내겠다고 경찰이 검찰한테 보냈는데 검찰이 보니까 도대체 3년 반 동안 니들 뭐 했어? 딱 이 상황이라는 거죠. 이재명 시장이 이제 2010년도, 14년도 이제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뭐냐면 이명박 정부였고요. 박근혜 정부였는데 그 절차적 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미 불거져서 이재명 시장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재명 시장의 그 시정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절차적 과정이라든가 이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은 후원금을 제공한 두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공교롭지만 박용만 전 회장과 이재명 후보가 유튜브를 함께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진보적인 진영은 복지와 분배를 중시한다. 결국 반기업적이다, 반시장적이다. 이런 선입관 그리고 이제 그런 프레임 공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친노동이면 반기업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친노동이 친기업이고 이 합쳐서 친경제 이렇게 좀 포용적으로 좀 받아들여져야 되겠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요. 일단 성남FC가 160억 원의 막대한 후원금을 받은 건 맞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승현 위원님, 왜 돈이 받았는데 어디 썼는지 FC가 썼으면 당당하게 밝히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이제 결산을 하고 회계 감사를 받고 뭐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이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다라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이 구단들이 그 기업체들로부터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축구단을 운영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 또 기업체들이 직접 축구단을 운영하다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시민구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말하자면 시장이 실제로는 이제 구단주인 이제 그런 이제 이 축구단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후원금 액수가 들어오는 것은 좀 이례적인 거는 맞고요. 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왔다면 그 사용 내역을 일일이 공개하는 게 또 기업체나 또 그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도 적합한 일이고 법적으로도 올바른 일인데 그 부분이 좀 명쾌하지 않다는 점은 앞으로 규명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2018년 6월이었는데 지난 2017년 국감에서도 당시 박성준 의원이 성남FC는 성남판 K미디라고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그 성남FC 수익을 한번 보면 대기업으로서 대가성을 많이 받아 있습니다. 성남FC 프로구단, 시민구단 좋습니다. 그러나 두산이나 농협이나 차병이나 이런 걸 특권을 줘서 짜낸 것이라면 이거는 시민구단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것은 성남판 미러 K재단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지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수사 의뢰할 생각은 있습니까? 오늘 국감 끝나고 저희 간부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는 김수민 평론가님, 전주혜 의원이 또 이게 제2의 대장동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제2의 대장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경우는 큰 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공공에서 제대로 개입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이익이 이제 사기업 쪽으로 확 쏠려버린 그런 사건이라면은 이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성남FC 같은 경우는 성남FC라고 하는 시민 구단에 기업이 돈을 많이 낸 거기 때문에 이것만 봤을 때는 대장동 의혹하고 겉으로 외형적으로 얼핏 봐도 좀 아직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도 물론 이 뭐 상세한 사정이라든가 왜 이렇게 그 후년에 있었던 거에 비해서 많은 후원금이 확 들어갔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쯤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업이 후원을 많이 했고 그것을 이제 성남시나 성남FC가 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얘기해서 나중에 이제 그 성남FC에 후원금이 확 주는데 그러면 현직 시장은 뭐 했냐 이런 식으로도 논리가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협 같은 경우 이제 성남FC에 또 많은 금액을 냈다고 하는데 시금고로 지정받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거꾸로 시금고를 지정할 때도 보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의 공익적인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 지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라고 평가받을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현재로서는 단정 짓기는 어렵지 않나. 알겠습니다. 핵심은 그 성남FC로 들어간 돈이 온전하게 축구단을 위해서 사용이 됐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사적으로 유용이 됐거나 뭔가 다른 부분으로 전용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수사를 더 해야겠다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데 그
그것을 지금 박은정 성남시청장이 막았다는 것이 지금 이제 논란의 핵심이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어떤 삶을 개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도 마찬가지죠. 성남시가 이러한 지역 유치를 통해서 거기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선순환 구조로 기업 경제를 활성화되고 또 하나 더 나가서 가장 중요한 스포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구단을 살렸다고 하면은 결국 시민을 위한 어떤 행정의 목표를 지향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점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죠. 근데요, 진짜 이 얘기는 드려야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우리가 법치 행정을 얘기하잖아요.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사실은 누구나 자기 돈 나가는 건 누구나 싫어해요. 그래서 법에 근거가 있는 돈의 지출, 돈의 어떤 세금 납부 이런 것이 부담금 이래야 돼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게 과연 자 성남을 위해서는 좋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돈을 주는 기업 입장에서는 과연 주고 싶었겠느냐. 그럼 뭔가 대가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는 백이선 의원이라고 과거 이제 민주당 의원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장애인 배구 협회장인가를 하셨어요. 장애인 배구 협회가 1년에 한 번씩 이 배구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이 돈을 이 당시 문광위원장 하실 때 문광위에 뭔가 현안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아가지고 장애인 배구 대회를 치렀어요. 이게 제3자 뇌물죄로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어요. 유죄가 인정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업이든 사연이든 법에 근거가 있는 돈의 지출이 아닌 한은 이건 엄격하게 통제를 받아야 되고 특히 권력이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기업에 대해서 금전 지출을 요구할 때는 이건 매우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된다. 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업에게 후원금을 받아서 시를 잘 이끌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과연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 쓰임에 따라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담당 차장검사의 사표 제출도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금 수원지검장인 신성신 지검장에게 내용을 좀 파악해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인 어떤 검찰의 입장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좀 짚을 내용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군 복무 시절에 특혜 입원을 했다는 의혹이 지금 국민의힘을 통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사진 공개된 것과 함께 제기가 됐는데 다른 의혹들은 좀 차치하더라도 일단 이재명 후보의 장남은 진주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진주 그 부근에도 군 병원이 있을 텐데 왜 공교롭게도 성남 군 병원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좀 풀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좀 정리하자면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SNS에 이 장남이 이제 사진을 올렸고 친구들과 뭐 이렇게 대화를 나간 내역까지도 야당 의원이 확보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이제 원거리에 있었는지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조금 한 수개월 동안 장기간 입원을 하긴 했는데 뭐 인사 명령 문서가 지금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또 야당의 공세 또 포인트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니까 진주 부분에도 분명히 병원들이 있습니다, 김선희 평론가님, 그죠? 근데 성남에 갔던 부분은 해명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 부근에도 뭐 이제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에서 쓰는데 이제 여러 장병들이 또 쓸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의 기술이 되는 그런 병원들이 있는데 이게 한 직선거리로 한 200km 정도 더 떨어져 있는 진주에서 성남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어쨌든 간에 성남이라고 했을 때는 그 본인의 연고 지역인 것이죠. 그러면 누가 면회를 오거나 뭐 가족들하고 만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같이 같이 복무를 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있었다. 뭐 일병 때 나가서 상병 때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록이 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그 성남까지 가야 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네거티브죠, 정말로. 아니 박수영이라고 제가 잘 아는데 이게 이런 문제를 왜 제기하는지. 그러니까 저게 실제로 다리가 다쳤고 저기 합당한 사유로 저기서 치료받았다면 또 오늘 자제분께서 기록 아마 찾아가지고 공개하겠다고 하시니까 공개하시면 잠깐 간단하게 공개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제가 이제 국방에도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군 복지가 상당히 상향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수술이라든가 병원 의료가 입원이 있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국군 병원을 갈지 민간 병원을 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줬다라고 하는 건 군 복지 차원이고 그것이 했다라고 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해명을 하고 있고 그 해명을 내용을 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남은 군 복무 중에 발목 인대 파열로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국군수도병원, 여기가 이제 성남에 있는 병원입니다. 여기 입원을 했다.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특혜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새롭게 제기된 의혹도 지금부터는 좀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삼부토건이라는 회사로부터 17차례나 명절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후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삼부토건으로부터 17차례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 YTN인가에서 보도했다는 그 장부에 대해서도 그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만난 적도 없고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해당 의혹을 제기하면서 후보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자, 선물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이게 어떤 뭐 특혜 제공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사퇴해라는 목소리까지. 과잉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1조 8천억의 이익을 몰아주신 분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저 선물 내역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구정 때나 추석 때 선물이라는 것 같고요. 김 세트, 그다음에 무슨 밤, 그다음에 꽃감, 뭐 정육도 있고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영란법 생기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2만 원에서 5만 원 범위 내의 아마 선물 정도 아닌가 싶은데 그걸 가지고 사퇴를 요구하면 너무 지나친 정치 공세 아닌가 싶어요. 사퇴를 떠나서 요거는 이제 큰 흐름을 좀 봐야 될까요? 윤석열 후보와 삼부토건의 조남우 회장과의 관계에서부터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조남우 회장을 가족과 같다라고 지금 언급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과거에 윤석열 후보와 조남우 회장은 어떤 관계였냐면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파주 운정지구와 삼부토건 개발과 관련돼서 당시 이제 개발 의혹이 있었고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시 고양지청에서 근무하면서 조남우 회장은 빼고 나머지 관계자들은 다 구속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봤더니 조남우 회장과의 관련성은 늘 있어 왔고 또 하나 거기에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김건희 씨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삼부토건과 윤석열, 김건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 경제적인 부분까지 공유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것을 또 하나가 뭐냐면 법적으로 윤석열 씨가 보호막을 해준 것이 아니냐, 윤석열 후보가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단초가 뭐였냐면 지금 조남우 회장의 일정표에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가 잘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운정지구는 꼭 좀 시간이 없더라도 해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운정지구 수사를 아마 당시 윤석열 검사가 했던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개발을 할 때 시행사 쪽에서 아마 일부 부동산 계약서의 매매 계약서에 이 계약 체결 일자를 앞으로 땡긴 허위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아마 부지를 싼 값에 이렇게 낙찰 불화를 받은 모양이에요. 근데 삼부토건은 이게 시행사가 아니고 시공사로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 시행사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싸게 불화받은 회사가 한 7, 8개 회사가 있었는데 시행사 대표들은 다 처벌을 받았고 시공사들은 전혀 상관이 없었고 삼부토건도 상관이 없어서 그때 수사할 일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해명입니다. 그래서 그 해명은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전주 역할을 누가 했냐면 삼부토건이 한 거죠. 지금 계속 전주 역할을 누가 했냐에 대한 부분인데 삼부토건의 조남우 회장 그 속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그 후보가 당시 검사를 하면서 조남우 회장은 봐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있는 AI 윤석열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부땡땡님 질문 감사합니다. 곶감을 받고 뒤를 봐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이가 없네요. 근데 이 땡땡님이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한지 반나절도 채진하지 않았는데 곶감 네거티브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네요. 참 신기하죠. 위키우는 곶감이나 멜론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자, 결국 곶감이나 멜론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AI 윤석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도 아마 계속 의혹이 좀 이어질 텐데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는 윤석열 공약 위키에 요즘 이재명 후보의 메타버스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남 시민님 제보 감사합니다. 민생을 듣기 위해 다니는 이땡땡님 메타버스 뒤에 진짜 민심이 담긴 대장 동버스가 따라다닌다 합니다. 이땡땡님 보셨나요? 멀리 가실 필요 없이 메타버스 백미러 보시면 민생의 해답 바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대장 동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들 안전 유의하시고 끝까지 메타버스와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메타버스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이제 홍보하고 있는 교통수단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대장동 버스는 국민의힘하고 별개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메타버스 뒤에서 계속 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네거티브로 치더라도 효과적인 네거티브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 윤석열이 활용을 할 수 있을 때 좀 좋게 활용되는 사례는 네거티브를 받아칠 때 그때는 좀 좋게 활용되는데 상대 후보에게 네거티브를 할 때는 먼저 공격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후보 이미지라는 게 결국에 AI이긴 하지만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저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좀 분발하거나 혹은 바로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해명을 할 때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해명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씨 문제 같은 경우도 그 계좌 내역을 공개한다면서 굉장히 좁은 시점에 별로 그렇게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을 때의 내용만 공개를 한다든가 허위 이력 관련해서도 처음에 뭐 대다수가 가짜 뉴스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형사처벌감이 아니다. 근데 이게 해명들이 이제 결국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 고쳐야 되지 AI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거에서 서브,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해명을 잘하고 또 네거티브 잘 받는 이런 것들로 좀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횡령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보도를 좀 해드렸었는데 어제 보도해드린 내용에 추가적으로 비리가 또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이 광복회 건물에 가족 회사를 차려두고 광복 회장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공공기관을 또 상대로 영업을 해왔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조금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제보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돈이 많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골체 진체 사업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런 거에 대한 존재가 드러나니 비공개로 하자는 게 회장님. 회장 직인 찍어서 외부에 나가는 거는 대장이 있어야 돼요. 문서번호를 같이 따서. 근데 그거 없이 했지. 왜? 회장은 그렇게 하려니까. 자, 유창 캐스터님, 광복회가 웬 골재 사업이란 말입니까? 그렇죠. 이 광복회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 사업이고요. 실제 뭐 김 회장의 동서가 인정을 했고 거기다가 광복회 회원들도 이 사실을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광복회 건물 안에 있고 거기에다가 또 국방부나 여주시청 또 LH 이렇게 다수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광복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직인을 찍어서 영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매년 정말 수십억씩의 국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권위와 이름을 또 빌려서 개인 회사, 가족 회사를 운영했다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복회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이겠습니까? 보는 눈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직원들이나 광복회 회원들이 이 존재 자체를 알 수밖에 없었을 텐데 김원웅 회장의 해명이 더 가관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저학교 만든 건 사실이에요. 지금 뭐 수익사업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 이게 수십 개가 들어오지 않냐.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100라는 사람. 자, 수익 사업의 일환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카페 수익 그 국회 안에 있는 카페 수익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습니다. 광복회 해명 좀 보겠습니다. 사업 경험과 법률 지식이 풍부한 그 제보자, 그 사람이 이제 김 회장이 수익 사업에 관한 전권을 맡겼다. 결국 그 사람의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 A 씨는 이런 점을 좀 이용해서 카페 개설이나 운영 등에서 김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전횡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김원웅 회장은 잘못이 없고
그 A씨 전 간부가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보훈처도 감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국가보훈처를 믿을 수 있느냐, 차라리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강복 회장,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뭘 했냐? 혹시 묵인하고 이런 작태를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안 된다. 감사, 보훈처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도 입장을 밝히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쯤 되자 김원영 회장의 행보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죠.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박정희 반민족 군사 정권은 자체 붕괴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친일의 뿌리를 둔 역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추미애 장관께 이상을 드리는 것을 저는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상을 주는 것이 정파적이라고요? 우리는 여도 야도 없습니다. 특히 독립운동 정신에 투철한 그런 정치인이다 하는 인식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때부터 추진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게 모델로 많이 뒤늦게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숱한 정치 편향성과 그리고 공금 횡령 유용까지 이런 혐의들이 있는데 이거 회장직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뭐 쉽지가 않겠죠. 부담이 클 겁니다. 일단은 김 회장 본인이 사실 그전부터 정치적 편향성, 당적을 좀 많이 바꿔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봤을 때는 공화당, 민정당 출신이고 그게 뭐 꼬마 민주당 갔다가 또 한나라당 갔다가 열린우리당 갔다 그랬었는데 이런 정치적 기반을 좀 의식해서 그런지 광복 회장 취임 이후에는 그래서 이 야권에 대한 친일몰이 이런 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김 회장의 이 정치 편향과 또 단체 운영 방식에 대해서 광복회 회원들의 불만도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해 심지어 공식 석상에서 멱살잡이 사건도 있고 했었는데 이런 와중에 횡령이나 가족회사 의혹까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 더욱더 곱지 않은 시선이 커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TV 토론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법원이 방송사의 재량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일단 양자 TV 토론은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자 토론은 저희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었고 윤석열 후보님 측에서 그럼 대장동만 가지고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 합시다. 그거라도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양자 토론 얘기가 나왔고요.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식의 다자 토론을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부정 전에 국민들께서 좀 다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대에 양자 토론을 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간에 국민들께서 그 대선 후보의 정견과 입장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결국 방송사는 일단 각 당에 얘기를 했습니다. 31일에 다자 토론, 사자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은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3일에 사자 토론을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31일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은 좀 생각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혀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성일정 의원이 국회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양자 토론을 기존에 얘기가 됐던 31일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든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모르고 들어왔는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각 당의 그냥 두 당의 유튜브 채널 그냥 연합해서 31일 날
뭐 양자 토론을 유튜브로 하고 그다음에 방송사에서 지금 31일 아니면 3일 제한을 했으니까 어차피 법원 결정이 있으니까 사자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3일 날 사자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무난하게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볼 때 어쨌든 어떤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법원에서 그런 결정이 있다고 하면은 공당의 후보는 좀 수용해 주는 게 맞죠, 일단.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뭐 새로운 어떤 채널로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그 가능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 그다음 같습니까? 제가 좀 하나 네. 말씀드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저는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노출을 좀 줄이면서 토론이라든가 인터뷰를 노출하지 않는 전략으로서의 약간 베일에 쌓인 후보로서의 어떤 그런 전략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성일종 의원의 어떤 선거 전략 차원에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김수진 평론가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거대 정당 후보들이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 도중에 일대 다의 구도가 될 때, 자기가 혼자가 될 때가 두려워서 양자 토론을 더 원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두렵지 않은 척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유튜브에서만 빠르게 가 이렇게 하지 말고 다자 토론을 일단 빠르게 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근데 아까 저 성일정 의원이 했다고 하는 문맥 자체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양자 토론을 하고 뭐 법원 그렇죠. 수용하면서 당연히 안 전제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전제가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자 토론도 수용을 하겠지만 어쨌든 양자 토론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31일 의견이었습니다. 유튜브로 양자 토론, 그다음에 3일 날 TV 방송 토론, 사자 토론 이렇게 가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싶어요. 아마 또 공식적으로 두 후보가 또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아마 박주민 의원 또 성일종 의원이 다시 만나서 실무 협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설 연휴를 앞두고 뜨거운 토론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전달하려다 보니까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내일도 신통하게 잘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